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됐죠. 이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모두 6일을 쉬게 됩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준다고 합니다. 무려 60만 장을 나눠주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많이들 드시라고 할인도 해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럭탕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냥 한 그릇 뚝딱 비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물도 추가했대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이어지는 엿새간의 황금 연휴로 민간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게 관리하고 항공편을 늘리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입한 우럭과 꽃게로 참모들과 우럭탕 5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가 바로 정부의 능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민생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 여당에선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중방탄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단식하는 사람한테 소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단식하는데 의원들이 영장 심사 받으라고 통과시키기도 좀 부담스럽고 게다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당대표 사퇴론까지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이 소식은 윤태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사전 예고 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단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일체의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4일 검찰 소환 통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신문 사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김남국 부결시키더니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직전 단식. 제1야당 대표가 이 정기국회 전날에 단식을 시작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면서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환 직전에 단식을 시작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한겨레 사설은요. 제1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여야 정치 복구 선언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야당 대표의 단식을 함부로 폄훼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0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태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후 9시인데요. 민주당이 오전 9시인데 아주 9시 30분부터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예. 그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최고위원 회의는 주재를 하고 있군요. 네, 9시 반부터 주재를 할 예정이고 이제 9시에는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어허. 지금 의원들과 토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전인 이제 오전 7시 반에 국회 로텐더홀에 등장을 해서 국회 비상행동 결과 보고 또 민주당 폐회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얼굴이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은 있었는데 뭐 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는 아직은 그래도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습은 단식 농성장에서 저렇게 농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도 참석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잠은요? 잠도 저기서 잡니까? 잠은 대표실에서 당 대표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잠은 대표실에서 자고 회의가 있으면 또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예, 근데 오늘 9시 반에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는 대신 당대표실 말고 저 야외 농성장에서 다 같이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비공개 최고위는 비공개면은 예, 안에서 하고. 실내에서 하고. 예, 다시 나와서 밖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하시고. 오늘 한 일정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연석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 다 소화하고 마지막 밤에 촛불 문화제까지 저 농성장에서 함께 참여를 한다고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단식을 좀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한 지도부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단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건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27일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단식이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이제 명분,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좀 모호하다. 이게 당장 이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줄 리가 만무한데 그러면 단식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니까 단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워크숍에 가서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또 야당과의 협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단절 반응을 보이면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단식하겠다 이런 결심에 대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날 그 광주에 내려가서였나요? 국민 항쟁 이 얘기했을 때 이미 단식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항쟁이라는 말은 국민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뭔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단식이었다. 그렇게 염두를 뒀다고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뜬금포 단식.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단식입니까? 방탄을 위한 꼼수쇼 치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쯤 되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 만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약속한 영장심사부터 받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파괴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놀랬죠. 이 시점에 갑자기 단식을 한다고 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 단식은 일단 약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어떤 뭔가 관찰할 수단이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제1야당,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석이 많아요.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당의 당수가 단식을 한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명분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를 하고 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게 누굽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 방치해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 망친 거, 또 본인이 의원직을 택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이용했다는 거, 이거 다 민주주의 파괴에 해당합니다. 민생 파괴라고 얘기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한 그거 방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불안을 조장하는 거, 이거 민생 파괴입니다. 본인부터 돌아보시고 단식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쇼가 있는데 단식한다, 삭발한다, 그리고 사퇴한다,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을 두고는 또 굉장히 옹호를 하더라고요. 입장 따라 얘기를 바꾸는 걸 보면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내 평가는 잠시 뒤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일단 어제 그런 얘기가 당원들한테 좀 돌았나요? 아니면은 당원들도 몰랐나요? 그 단식 얘기. 저도 이제 단식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아마 당원들은 거의 몰랐는 것 같고 몇몇 당직자들이 낌새를 알았을 수는 있지만은 아마 대부분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윤희숙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단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DJ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소통이나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에게 닥쳐온 사법 리스크나 또는 리더십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성부수를 던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방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 프로세스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검찰 소환에도 당당히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겨레 사설에서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정치를 복구해야 된다. 지금은 분열과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필요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제1당 대표께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만큼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조금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의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날에 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전례가 없지만 그것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일정을 어느 정도 짜놨을 텐데 갑자기 단식?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단식을 하신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단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은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민생 파괴, 민주주의 파괴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전 정권에서 있었던 경제성 조작이나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나 이럴 때 단식하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안 하시고 후쿠시마 방류 결정은 문재인 정권 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럼 그때 그거에 대해서 단식을 하시든가 지금 사과를 요구하시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하셔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생뚱맞게 이 시점에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달려고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와닿지 않는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정 조율하는 시점에 이거 하는 거는 어떻게든 수사에 부담을 주겠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 앰뷸런스 타고서 검찰청 가는 뭐 이런 거 사진 좀 찍히게 하고 가가지고 한 6시 정도 됐을 때 도저히 뭐 몸이 허락을 안 한다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수사를 법리나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감성적 울림 가지고 어떻게든 덮어보겠다 이런 의도밖에는 저는 사실 해석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 혹시 그러면 만에 하나 앰뷸런스 타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 장면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네. 그 사실 뭐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막 비판할 때 멀쩡하던 분들이 휠체어 타고 나타나면 뭐 휠체어 탄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했었잖아요. 공격할 때는. 근데 정작 지난번에 뭐 조국 사태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휠체어 타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대해서 일정 잡는 것도 좀 곤란하게 만들고 그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죄냐 무죄냐 혐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아픈데 부르냐 요거 하나를 지금 먼저 앞세우기 위한 그런 계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다른 사람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 이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때 단식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느냐? 자, 저렇게 했었습니다.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의 저항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일 수도 있다. 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나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땡깡이나 협박 이걸 그냥 환치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당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당선될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약자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단식은 저항이고 다른 사람의 단식은 뭐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같으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본인이 한 발언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말로 본인을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믿을 구석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믿으면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당이 정치고 국정이고 엉망이고 국민들은 근심이고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매일 그냥 뉴스를 생산해 주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예,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들어먹히지가 않네요. 자, 지금 사퇴를 저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점수를 주라고 하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낙제점이다. 지금 본인의 입지가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단식.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식이라는 수단이 투쟁 수단이 좀 진부하다, 낡은 방법이다. 이거 모르실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과거에 또 분명히 또 본인 또 단식에 대해서 또 뭐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는 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74%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 또 홍범도 장군 흉상 뭐 이전을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지금 이념 대립을 조장시켜가지고 진영 정치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 대표로서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자기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단식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의 카드를 꺼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 여당에서는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차제에 분명히 자신을 향한 방탄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분명히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고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이상민 대표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도 사법 프로세스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다. 본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 대표로서 당내 분열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기를 희망했고 또 그럴 경우에 스스로 영장 실질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단식을 영장 청구에 대한 방탄, 즉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평소의 의지를 폄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만약에 이번 단식 중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심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약속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당당히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식 중에도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예. 만약에 회의 중이기 때문에 당내 표결이 필요하다면은 가결을 당론으로 저는 정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적생의 자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지점입니다. 외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야당 대표니까 그런 명분은 내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당 내에서도 그러느냐는 겁니다. 당 내에서도.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 국민 항쟁으로 이걸 번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권 심판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어깨를 함께 걸고 싸우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체포동의안 가결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이 비명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표의 거취를 결정질 일종의 분수령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면전에 과연 가결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단식이 당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 문제 특히나 이제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한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 수사와 관련된 수사와 단식, 수사와 이 재판을 앞둔 아직 재판까지는 아닙니다만 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9월 4일 소환은 거의 물 건너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 단식이 있기 전에도 사실 9월 4일은 안 되는 걸로 사실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정하냐라고 했는데 단식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아마 자기 입장에서 이제 결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단식 이슈가 있으니까 건강 문제가 다시 또 끼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그냥 입원해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조사를 피하려고. 제 사건 중에서도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입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병원까지 수사관이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아주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어렵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증거 기록을 놓고서 그때그때마다 제시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이게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미 단식으로 인해서 꼬였고 그걸 누구보다도 법조인이시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장을 초래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상관없다 자꾸 얘기하지만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걸 고려를 안 했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이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앰뷸런스 타고 오거나 휠체어 타고 오는 장면을 만약에 연출한다면 검찰이 그 정도 되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야 다른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게 당 대표인데 그래도 당 대표를 소환하는데 앰뷸런스 타고 온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억지로 좀 무리해서 영장을 쳤는데 그 결과를 장담 못한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담을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얹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은 지금 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어마어마해요. 민주당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민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맞지 않는 핑계를 대신 거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개인의 문제도 지금 거의 끝까지 왔어요. 지금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백현동이나 쌍방울이 겹치면 요거는 굉장히 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명확한 편이다. 예. 오히려 대장동보다 더 명확하게 딱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거기서 어떤 진술이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수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쳐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절차 하나를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곤란을 주고 이게 지금 역풍에 대한 부담감을 얹어가지고 법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야 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따가 질문 드릴 거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검찰은 백현동 앞으로 이제 소환될 거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이건 딱 떨어진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지금 더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단식을 안 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조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를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하시더라도 수사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진작부터도 9월 중 영장 청구를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시간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식을 껴넣어서 그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 단식을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한번 가면 몇 시간짜리 조사가 됐든 간에 조사는 거기서 끝날 것 같고 그러면은 영장 청구는 뭐 멀지 않아서 아마 9월 중 청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찰의 스토킹.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자,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거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혹시 이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검찰의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체의 이 단식 상황과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여론 형성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기는 좀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지금 검찰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 4일 내 소환 통보를 재통보를 했었는데 이 요청에는 이 대표가 일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영장에도 물론 뭐 소환을 하면 영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요.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표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데 아니 지금 단식까지 한 사람을 같은 당내에서 아니 가서 구속 심사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 게 합리적이죠. 민주당은 불출마한다는 선언을 이유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한 그런 당이에요. 뭔가 명분을 잡아서 온정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할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자 가표를 주세요. 저를 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결시켜 주세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주세요. 해도 의원들이 얘기 그렇게 듣겠습니까? 단식하는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가표를 던져서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준다는 거 아마 막 엄청난 얘기 할 거예요. 여기 이거 가표 내면은 어떻게 된다 하면서 뭐 개딸들이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얘기도 할 거고 막 광풍이 불 걸로 저는 봐요. 이것까지 노렸다면
이재명 대표 이번 단식 카드는 대단한 카드다 이렇게 또 일단 생각이 드네요. 예. 단식을 해서 이제 뭐 휠체어를 탄다든가 뭐 피폐해진 모습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맞이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동정을 하기 때문에 가결을 없고 부결을 시키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뭐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할 만큼 한가한 입장이 아니고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조지하고 일단 매듭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께서 차제 정말로 단식보다 더 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론으로 가결을 아예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승부수다. 표결 전에? 포기를 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결시켜 주십시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당론으로 그걸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먼저 퇴장하자고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국민의 뭐 여론을 눈높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의 진정한 승부수고 사직생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식 변수로 생긴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검찰 시간표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정경심 교수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했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방어권 행사하고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한 거는 권한을 뭐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격했었거든요. 이 마지막 조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인 동시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법원 가가지고 또 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기소권을 남용했네 어쩌네 뭐 정치를 분명히 그거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몇 시간짜리가 됐든지 간에 조사는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열리는 절차거든요. 배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시기는 약간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당 밖의 상황도 좀 지켜보죠. 검찰 소환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카드를 꺼내 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표에게 뜨거운 응원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모습에 눈물이 난다. 나도 매일 한 끼씩 단식을 하겠다. 눈물의 응원을 쏟아내고 나선 사람들. 누구일까요? 진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저희 그 5년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리 진짜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대표님 단식한다고 하니까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어제 밤에 농성장에도요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 응원을 이 대표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반대로 이제 반대 지지자들과의 이제 고성 내지는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 것들을 이제 기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거운 대한민국 코를 어깨에 жил머지신 모습에 눈물이 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 페이스북까지 가서 오후 6시 동안 이제 확인해본 바로는 53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500여 개가 들었어요. 네, 이 뭐 단식으로는 원하시는 거 못 얻으실 텐데 지지자들이 중단 요구라도 해야 되냐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뭐 건강 유의하면서 하시라 우리도 함께 하겠다. 수박들은 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다. 저도 대표를 따라서 매일 한 끼는 금식을 하겠다. 지금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까지 맞았잖아요. 얼마 전에. 이러면서 국회 정문 앞에요. 응원 화환들이 온다고 하는데 자, 저렇게 지금 광고판까지 있네요. 저 끝에는 이제 화환이 워낙 많으니까 저렇게 보낸 사람 이름만 적어놓고 여기 보면은 뭐 취임 1주년 축하. 자,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좀 뜯어봤더니 저희 이제 취재 사진 기자들이 저 응원판 안에 저 밑에 좀 뭐가 있어요? 저게 불법 광고물 경고 딱지? 저게 뭐예요?
저거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5개 광고물법이나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플랜카드나 이렇게 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나고 저 광고물이 넘어지면서 또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서 행정관청에 신고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가지고 플랜카드나 이런 거 걸 때 그냥 막 난무하게 막 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고 저 화환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건 광고 문구가 들어간 광고판으로 보게 되거든요. 화환하고는 또 다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저 불법 이제 광고물이기 때문에 개고장이 붙어가지고 자진 철거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응원 문구,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개딸들의 응원 문구를 봤는데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 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지금이라도 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민주당 내부를 향한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아까 했죠? 수박들은 알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다. 수박이 뭔지는 아시죠? 민주당 내에 뭐 강성 지지층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 수박들은 알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다. 나도 금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화난 사람들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정부지만 이른바 수박들한테 더 화가 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소위 그 개딸들이라는 분들을 끌고 왔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고귀한 희생 이 말 딱 보면은 이제는 역으로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획한 듯한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의 어떤 정치적 인질이 된 듯한 무슨 얘기냐? 개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개딸들은 굉장히 박하게 할 거다. 이런 암시를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정치 일정과 본인의 어떤 그 신조에 따라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이제 개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식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몰려서 한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개딸들이 바라는 더 강경한 투쟁, 그런 선명성 이런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고귀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들립니다. 예. 네, 단식이라는 것이 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뭐 응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지자들이 너무 극성으로 과도하게 응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박은 뭐 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수박이라는 것을 꺼내는 것은 정말 저는 아쉬운 대목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 전체의 지지도 얻어야 되지만은 단식이라는 것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내부 단합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수박 논쟁, 해묵은 수박 논쟁, 바람직하지 않은 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내부 단합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귀한 희생. 이 희생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과연 희생을 바라보는 것, 어떤 행동이 희생이냐? 희생 정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전이 있습니다. 바로 심청전. 지난번 연찬회 때 그 기억나시죠? 심청전. 이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들어라, 심청이가 되라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랬더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바로 이 비명계를 향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럼 비명계는요? 딸 팔아먹은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보태지 않았으면서 딸 팔아먹은 뭐 신봉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당이 지금 뭐 거센풍랑에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선장 중심으로 뭉쳐갖고 일사불란하게 그 난파되지 않게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부터 뛰어내라.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청전 공방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래요. 자, 심청이냐 아니면은 심학규냐 이 치열한 공방에 이번에는 거기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뺑덕 어멈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그 서른 의원님이 그 현직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예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미화해서 이렇게 심청이로 빗댄 게 아닌가.
심청이는 지순한 그 캐릭터인데 이재명 대표가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뺑덕어범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뺑덕어범 등살에 민주당 심청이가 지금 인당수에 빠지게 되는 꼴인 거죠. 자, 심청이냐, 신봉사냐, 뺑덕엄이냐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심청인데 서로 물에 빠진 사람 나 말고 너 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십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건 알겠어요. 지금 서른 의원이 인당수에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진정하게 당을 위한 어떤 희생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단식 말고. 그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줄줄이 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이 거기에 집중돼 있고 총선 준비 등등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본인이 좀 결단을 내려달라. 그러면 나중에 심청이가 뭐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당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당수에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인당수에만 집중해서 하니까 자꾸 이제 서른 의원 공격하고 또 당내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핵심은 인당수가 아니고요. 심청이가 어떤 마음으로 인당수에 빠졌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인당수가 아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희생 이야기 나오고 결단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심청 이야기 또 난파선 선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기왕에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걸 부담을 무릅쓰고 단식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일관되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한 것은 이 단식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기 중에 영장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셔서 당론으로 가결시켜라. 나를 그 판사 앞에 보내라. 내가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희생이고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민주당을 구하는 심청이고 선장이 되는 진정한 사직생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이 됐죠. 이러면서 비명계에서도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이 사람 지시가 없으면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누구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제 대변인을 맡기로 했는데 각오의 한 말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이재명! 우리가 소위하고 이 윤리특위에서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부결시킨 김남국 것이다. 방탄할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난 이게 야 정말 겁이 없구나. 당 지도부에 예.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명안 부결된 거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세요. 왜냐? 자, 김남국 하나 살리자고, 김남국 의원 하나 살리자고 지금 다음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아니 지금 김남국은 출마 안 한다는데 그거 출마한다고 뭐 거기가 되나? 그리고 그 지역구가 지금 이따 뭐 혹시 제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 어차피 거기는 합구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안 나간다고 한 사람 그걸 명분으로 부결을 시켜줘?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나는 어떡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윤리특위 소위 멤버가 이제 민주당 3명이 당론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3명이 모두 전원 부결표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리더십 리스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물론 이 대표는 이제 뭐 총의에 맡겼어야 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우려 등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이 특위 멤버들이 자기 그 의원들끼리의 자의로
투표를 할 수는 없었을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대표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여러 의원들의 총의를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이 대표에게도 비명계 의원들이 그 표결 하루 전날까지도 찾아가서 이 지금 김남국 의원 제명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당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가결을 시키도록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박광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의지도 전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론 부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표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금 비명계 김종민 의원의 뜻은 그런 뜻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재명의 지시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는 것,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서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그 정면으로 그 가치를 배반한 분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랬던 분인데 의원들이 이제 온정주의를 흘렀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이제 부결토록 지시했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무슨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은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이제 외부로 불거져 나왔다면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텐데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그래서 증거 없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내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분노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명 모두 송기현 의원부터 해서 3명의 윤리특위 소위위원들이 부표 던진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럼 어떤 반응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토 여론이 그렇게 많은 건지 제가 볼 땐 그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온정주의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그 얘기들을 했어요. 선출직을 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송기현 간사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제명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 이 국회에서 의원 스스로 제명하는 거는 국회의 자정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무슨 재판이 아니에요. 자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 물론 국민들께서 다 내리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공방의 원인 바로 이 한 단체 때문이었습니다. 단체 이름은 글쎄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도둑 잡아라. 한동훈 장관님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의원님 판단입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아시죠?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라고 아니요, 하니까 또 팩트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거예요. 하세요. 네. 의원님은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 내역이 통째로 빠졌다고 지금 문제제기 되잖아요. 특활비 집행자료 정부 공공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그럼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아니 문재인 정부를 제가 몰아갔습니까? 장관님. 예. 한동훈 장관님. 예. 제 질문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이거 있어요. 참. 자,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보죠. 세금 도둑 잡아라. 이건 어떤 단체예요? 그러니까 시민 단체인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정부 부처의 특활비 같은 것들 이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단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대표의 이제 이력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데 이 하승수 대표가 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때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 밑에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20년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쉽게 말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 당 출신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또 다른 당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아니면 참여하려 했었다, 지금 이런 얘기군요. 예, 그때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꼼수 정당 만들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았던 그 위성 정당 창당에 좀 참여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참여연대 출신이자 원외 정당인 녹색당의 대표를 맡았던 적도 있어서 사실상 이제 친야권의 인사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단체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난번에 미국 출장비 이걸 공개하라라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랍니다. 자, 이러자 한 장관, 이 단체가 바로 민주당 인사들의 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 장관이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를 민영배 의원이 묻자마자 민주당 쪽하고 같이 손잡는 단체다라고 바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다고 느끼는 게,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자료 요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시민단체 쪽에서 받은 자료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단체가 요구한 그런 그 이력을 보면은 예.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활비 소송을 냈었어요. 근데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소송 거의 안 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열심히 소송 내고 문재인 때는 또 조용히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특활비가 문제됐던 항목이 뭐냐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 소송은 이 단체가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이라고 다른 단체가 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출장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지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이 비슷하거나 더 깁니다. 지금 박 장관은 6박 8일이었고 지금 한 장관은 7박 9일인데, 한 장관은 지금 4,800만 원 나왔는데 당시 박 장관은 7,800만 원 나왔었거든요. 더 많네요, 박범계 장관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정도 대부분 이제 뭐 간담회를 한인 만찬의 기자 간담회 이런 약간 직접적으로 어떤 뭐 업무 성과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게 비판이 있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쪽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한 거여서 이 정도가 되면은 좀 굉장히 선택적인 요청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의심이 들만은 하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지적하느냐, 어떤 목적이냐도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이제 2라운드를 맞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독립기념관 같은 곳이 맞지, 적어도 뭐 홍범도 장군 자체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다. 대신 육군사관학교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 대신 누구의 흉상을 설치하게 될까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장군님의 독립유공을 보다 잘 선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마 이 논의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 흉상을 그럼 육사에 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육사를 통해서 좀 체크해본 결과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 빠진 자리에 누구? 뭐 당연히 얘기들 나올 거잖아요. 그 백선엽 장군 얘기 나오고 메가더 장군 얘기 나오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뭐 친일 대통령 얘기하는데 메가더? 친미야? 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아예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동상을 철거하는 것을 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행적 측면에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빈자리에 메가더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을 놓게 되면은 또 이런 불필요한 역사적 논란이 또 반복되는 그런 측면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취재된 것으로는 육군에서 이 추모관 앞을 그대로 그냥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충무관 앞에 있었는데 이 중에 4분을 같은 육산의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다른 장소로, 육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흉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엔 해군의 잠수함 이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
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자,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홍범도함 그게 언제 때 만들어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그때 홍범도함이라고 이름까지 명명을 했잖아요. 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범도함이 박근혜 정부 때죠. 지난 2016년 4월 5일에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해서 진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도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이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잠수함 홍범도함은 지난 2018년부터 해군에 실전 배치가 돼서 운용 중인 214급의 잠수함입니다. 예,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잠수함에 이제 홍범도 장군 이름이 명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바꾸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는 아무리 보수 정권에서 했더라도 바꿔야죠. 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련군 대위 전력이 있어요. 공산당원이었기도 하고요. 물론 그분이 독립군으로서 항일 투쟁한 것은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모시자 이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분이 국군의 뿌리와 관련된 어떤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지적돼 있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 광복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광복군은 상해 임시정부의 직접 지휘를 받은 준군사 조직이었는데 홍범도 장군은 광복군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홍범도 장군에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염수 문제로 지금 뭐 횟집, 수산업계 정말 힘드시죠? 뭐 조금씩 불안감 때문에 아니 회가 맛없어서도 아니고 회가 상해서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부담감, 불안감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해산물 요리, 뭐 먹방까지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요거 드시고 갔습니다. 그래도 몇 개 사다가 내가 이거 된장도 조금 풀고 안녕하세요. 조천여입니다. 오늘 아침 거 전화 좀 사다줄게. 그렇죠. 가을 전어. 거기다가 우럭탕. 야, 우럭탕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중에는 여기 저 국물 좀 더 주실래요? 그랬다고요. 네, 어제 그 방문한 점심 그 식당 자리에서 우럭탕 한 그릇 다 비우고 국물을 더 추가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기사에 이제 제목으로까지 뽑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럭탕 싹 비우고 국물 추가. 예, 이 윤 대통령이 노량진 시장에 방문한 건 이 노량진 수산시장 만들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참석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간 게 처음이에요? 예, 특히 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어제 이 상인회장과 함께 1층에 들러서 꽃게, 대하, 뭐 장어, 오징어 이런 활어 종류, 뭐 폐어류 종류들을 둘러봤고 뭐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뭐 전어는 좀 사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2층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전어구이, 꽃게찜 또 우럭탕까지 오찬 메뉴로 함께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800억을 편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와 관련된 괴담과 선동에 적극 대응하고 뭐 민생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긴급으로 이제 추가 예비비를 편성을 한 것인데 주로 이제 수산물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 대량으로 소비되는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이 비용이 편성이 된 거고요. 앞서 사실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 6대 그
급식 업체에서도 수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수산물을 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서가 민생이고 또 이렇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전해드리죠. 주말에 지금 장외 집회 예고하고 있어요. 예, 오늘 밤에는 이제 오염수 철회 관련 이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요. 이어서 주말엔 또 광화문에서 지난 주말에 했던 것처럼 장외 집회도 같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 전원 다시 또 참석해서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지금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사망보험금입니다. 아들이 숨져서 동생이 숨져서 나온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 피 같은 돈이죠. 근데 이 돈을 54년 전 집을 나간 친모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보험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해드렸는데 보험금을 놓고 심지어는 친딸과 법정에서 다툼까지 벌였지 않습니까? 2심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친모한테 줘야 된대요. 친모한테. 하동원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빈 구명보트만 출렁입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55살 김종환 씨 등 선원 2명은 끝내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1년여 만에 고 김종환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책정되면서 유족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54년 전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 A씨가 숨진 김 씨의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친누나 김종선 씨가 반발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고 정작 우리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 뭐 있는데요. 부모의 의무를 해야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친누나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에게 1억 원을 나눠주라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친모 A씨는 거부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숨진 아들과 왕래를 끊지 않았고 양육을 못한 해명도 설득력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누나 김종선 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국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54년 동안 찾지도 않던 친모가 아들이 보험금 타게 됐다니까 그 돈 갖게 됐다고 나타나는데 다 가져간답니다. 전액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일단 법적으로 상속권자가 친모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판결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사망한 분이 성인이긴 하지만은 1순위 상속권자는 원래 이제 배우자나 직계비속 그러니까 아들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계존속 부모가 지금 상속권자가 된 것인데 문제는 이 부모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그냥 이 자식을 저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법적으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저렇게 자식을 돌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소송으로 권리가 있다 그래도 권리 남용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도 그렇고 2심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친모도 나름대로 그렇게 집을 나온데 뭐 사정이 있었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사실 이 지금 사망자 쪽에서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결혼을 안 했지만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하. 적어도 이 오래 전에 나를 저버리고 나간 이 어머니보다는 이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냐. 나 아플 때 누가 챙겨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부로서 동거했다고 볼 만한 그런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는 게 결혼식만 안 눌렀지 부부라 다름없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이 상속금 전액, 보험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판결 직후에 항소심 판결 직후에 누나 김종선 씨 언론에 계속 나왔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 보험금 그거 친모한테 주느니 차라리 국가에 전액 환수해 갔으면 좋겠다. 국가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렇습니다. 이 누나 입장에선 정말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동생과 약혼해서 사실혼 관계였던 그 사람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법적 판결이 나온 거죠. 여기다가 이 엄마가 도대체 어릴 때면 언제 아이들을 떠난 것이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살 때 아이들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누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엄마가 심지어 우리 이름도 모른다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아들인 그러니까 이분의 동생이 실종됐을 때 2년이 넘도록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어떻게 찾았냐 이런 연락도 없었다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 실종됐을 때도 아예 안 찾았대요?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보험금 안 있는데요. 나왔을 때는? 예, 이 엄마가 숨진 아들의 보험금만 챙긴 게 아닙니다. 지금 아들의 아파트, 적금을 비롯해서 다른 재산도 본인의 명의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아니 변호사님 이거는 좀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무슨 근거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이 이렇게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걸 예정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식선의 가족을 놓고서 상속 순위를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자로서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 엄마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가 1순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누나가 지금 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누나한테는 못 가나요? 누나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슷하게 문제됐던 게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했을 때 유산을 놓고서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도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동순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절반에 대한 게 다 터졌고 법원에서도 근데 친모가 부양을 안 했으니까 기여분이라는 거 노고는 없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더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그나마 타협점으로 화해 권고라는 거 이걸 받아들인 판결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화해 권고. 누나하고 나눠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것도 싫다. 엄마가 다 갖겠대요? 다 갖겠다고 해서 그 화해 권고 결정 법원도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그 제한도 차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모든 유산을 지금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라는 것인데 법으로는 사실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 남용이라는 거 하나를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법대로는 이 주장이 맞지만 그래도 남용이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어렵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이런 걸 해서 상속 그 보험금 수령권자를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법적 상속인 이렇게 그냥 지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갈지를 미리 잘 체크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하라 씨 사건에서부터도 국회에서 이건 법으로 좀 마련을 해달라, 결격 사유로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결격자가 뭐 피상속인을 뭐 살해하거나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로만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부양에 대해서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은경 기자, 그 구하라법 안 그래도 계속 지금 한 3년이나 됐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 발의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 좀 표류 중인 게요. 법무부 개정안도 있고 한데 이게 양육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잠깐만, 양육 의무의 범위. 그렇습니다. 이게 구하라법의 개요가 뭐냐면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한테는 상속권을 박탈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럼 양육 의무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뭐 낳기는 했지만 어려운 사정 때문에 우리 애를 못 보러 왔다. 안 봤다는 이유로는 저버렸다고 못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5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엄마가 양육 의무를 지켰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미성년까지는 키워줘야 된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대학까지 보내줘야 된다고 봐야 될지 또 집을 나간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사실 모든 법이 명확하게 무슨 숫자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일반 조항이라도 만들면은 판례에 의해서 해석으로 축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법을 해놓고 이후에 그 논의를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 엄마란 사람이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래 엄마가 가지셔. 근데 나중에 어차피 그거 우리 누나한테 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하면 나도 모르는 남한테 그냥 우리 동생 보험금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정말 남보다 못하다. 오죽했으면 지금 누나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또 남이잖아요. 근데 네. 그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가는 건 좋다. 그것도 안 되면 국가에서 가져가라라고 할 정도면 동생이 어머니에게서 정을 정말 못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이 이제 친모한테 가잖아요. 그럼 친모가 새로 꾸린 그 가족이 가정에 그러면 거기가 또 이제 그 친모가 돌아갔을 때 그렇죠.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정말 모르는 곳에 그 아들이 피땀 흘려 쌓은 노고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나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엄마 재산 상속할 때쯤 되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려. 저 딸, 그러니까 누나죠. 저 딸은 54년간 나랑 안 본 딸이에요. 글쎄요. 정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반복되는 흉기난동 사건으로 흉악범 진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남성에게 흰 옷 입은 남성이 다가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결국은 넘어지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 입은 남성 또 일어나서 흉기를 들고 향하니까 노란 옷 입은 남성이 발차기를 해서 쓰러진 남성의 흉기를 빼앗는 상황입니다.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돼? 원래 그렇죠. 공격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의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저 노란 옷 입은 남성이 편의점주예요. 어.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안 가고 잠이 든 상태니까 이제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다가 말다툼이 일었습니다. 근데 말다툼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2명 중에 1명은 플라스틱 의자를 점주에게 집어던지고 또 다른 남성, 이제 막 영상 보셨죠? 예. 흉기를 가져다가 저렇게 점주를 사실 휘두른 게 아니라 찔렀습니다. 찌르기까지 했어요? 네,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데 결국 점주 입장에서는 의자 던진 남성은 손 당겨서 넘어뜨리고 본인을 흉기로 찍은 남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보신 발차기를 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럼 발차기 안 했으면 내가 찌르는데 예. 찔렸기도 했고. 그런데 이 점주분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 행동, 이 점주 행동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업주, 심지어 흉기에 찌른 이 남성을 상해 혐의로 넘겼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흉기 들고 나타나서 지금 나를 막 찌르겠다고 하는데 그거 막으려고 발로 차야지 그러면은 뭐 때려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른바 쌍방폭행이요? 이게 형법적으로 이론적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대항했을 때 정당방위다. 이게 딱 간단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한 대 툭 치게 했을 때 흉기를 휘두른다. 난 정당방위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당방위 상황인지 아니면 그걸 벗어나는 건지 과잉방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아예 정당방위가 성립 안 하는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건마다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근데 굉장히 그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 하에 굉장히 좁게 인정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그래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까지 왔고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형성되다 보니 경찰에서도 어차피 내 선에서 떼는 거는 부담스러워. 올라가서 검찰이나 법원 가서 무죄 받으세요.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올립니다. 요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서로 간의 옥신각신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쌍방으로 올리는 게 사실 관행처럼 형성되어 있었고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9대 때린 사람이 시비 걸고 9대 때렸는데 피해서 도망가다 한 대 딱 때리면 쌍방이 되고 정당방위가 아니게 되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안 보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가서 무죄 판결 받으세요. 우리는 일단은 쌍방입니다. 이런 사건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넘긴 측면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점주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호. 이 판단이 이제 검사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검찰 시민위원회라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그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또 부장검사 회의까지 거쳐서 이 편의점 점주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일단은 지금 편의점 점주가 흉기에 찔렸잖아요. 그 점을 이제 크게 감안을 했고 또 흉기를 뺏고 나서는 추가 폭행도 없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해서 흉기를 찌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이제 흉기 든 사람 옆에 그 의자 던진 사람 있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도 최근 흉악 사건이 빈발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을 고려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흉기를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랩 신인 래퍼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무대에서 이 뛰어난 랩 실력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잠깐만 저분들 몇 살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행복마을 얼어마을 즐거움에 따라 얼어리 예 오늘은 나도 얼리라고 안주를 만들 때는 나는 힘이냐 오늘 안주 메뉴는 돼지 껍데기 얼어리 예 얼어리 예 야, 그런데 저걸 보고 저분들도 해? 그럼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이렇게 또 자극을 받아서 만들어진 래퍼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평균 나이가 저희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살이나 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시죠. 저렇게 예 하는 랩하시는 분들 평균 나이 85세라고 합니다. 85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름도 너무 귀엽습니다. 순이와 칠공주라고 하는데요. 순이와 칠공주. 아예 팀을 결성하신 거죠. 순이라는 것은 네. 리더격인 박점순 할머니의 순. 우리 순이를 말 그대로 부르는 이름처럼 해서 붙인 거고요. 칠공주라는 것은 8분 중에 나머지 7분을 스스로 공주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막내는 몇 살이시냐? 정옥금 할머니 75세가 막내시고요. 제일 맏언니는 92세라고 하시니까 92세. 야. 순이와 칠공주 정말 대단하시죠. 아까 얼얼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예, 그 뭐예요, 얼얼이? 지난 7월에 얼얼이 마을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멋있는 공연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고 우리도 질 수 없다. 신사리 할머니들이 저렇게 순이와 칠공주를 또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늦은 나이에 래퍼에 도전한 이 순이와 칠공주 이분들은 실력이 어떨까요? 순이와 칠공주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김치 네, 실력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칠곡 할매 하면은 이분들의 그 글꼴이 이 스토리 있는 글꼴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칠곡할매 글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게 됐죠. 이 할머니들이 평생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서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이제 글씨를 써내려가고 그 글씨가 윤 대통령이 신년 연화장에 직접 그 글씨를 쓰게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랩이 하시는 랩의 일부가 직접 그때 이제 그 본인들이 썼던 7편의 시를 가사로 바꾼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나고 멋지게 사는 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녀노소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명 스타 판다 푸바오 소식입니다.
자,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제 내년에 가는데, 근데 거기 가려고 했더니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야 될 텐데 일각에서 그곳이 학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그래서 정말로 보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학대 논란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왔던 곳 이렇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알려졌던 곳은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죠. 막 집어 던져.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까지 받았던 사육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푸바오가 저기에 돌아갔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지금 한국 누리꾼뿐만 아니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좀 미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